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금요일의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시사 카페인데요. 시사 카페. 그러면 카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바리스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뭐 새로운 분들은 아니고 우리 촌철님들도 아주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 지난주까지 신박한 시사 사전을 꾸며 주셨던 두 분을 저희가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그 소개드리고 이야기 이어가죠. 먼저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인사드리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을 이제 그 시사 사전에서 시사 카페로 이렇게 이제 그 따로 모신 데에는 본방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쫓기고 뭔가 할 얘기 다 못 하고 그러죠? 이런 그렇죠. 어떤 예.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판을 깔아드릴 테니까 이제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예.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뭐 정작 판 깔아주면 못할까 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중요한 얘기야. 그럼 예.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제작진에서 일부러 미리 안 가르쳐 주신 건지 네. 오늘 와 보니까 코너 제목이 시사 카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 보고 바리스타라는데 네. 좋습니다, 아주. 이 예. 코너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사전보다는 좋지 않나요? 시사 사전보다는 시사 카페. 예. 그렇죠. 뭔가 엄격하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바뀐 건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약간 뭐 훨씬 더 약간 공론장 느낌도 있고 예. 카페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사 이야기하고. 그동안 할 때 동안은 물 한 잔 딸랑하게 갖다 주셨는데 오늘은 카페라 그런지 진짜 커피도 딱 갖다 주시고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사 카페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이거 의례적인 코너명 아니라고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예. 커피가 와서 이 불만을 제가 그냥 접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매주 나오는 거 맞죠, PD? 네, 오케이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주시는 거. 다음 주에도. 네. 제가 사실은 일부러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주마다 다른 걸로 마셔봐야지. 알겠습니다. 잠깐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조영근 소장과 김만권 박사께서 각각 이제 픽해온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두 개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 그냥 자유롭게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렇게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실까? 김만권 박사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오늘 골라온 거는요. 역시 뭐 제가 시사사전에서도 정치 쪽을 좀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고 그래서 너무 뻔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왜 투표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실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번 선거가 뭐 시대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뭘까? 이번 보궐선거가 네. 시대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뭘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투표, 그러니까 투표 말고 선거. 선거. 예. 선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귀동량으로 들은 거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냥 추첨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원래는. 예, 원래는 추첨이었죠. 예, 뭐 원래 그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추첨,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누군가로부터 소위 말해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게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여겼었고요. 쉽게 이제 동호회에서 이제 총무 뽑듯이. 예. 이제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선거가 등장한 고대에도 선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대의 선거는 철저하게 엘리트들을 선발하는 제도들이었고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선거를 통해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 예, 뭐 어떻게 보면 불과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라는 것들은 귀족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대 국가에 들어오면서부터 국가가 너무 이제 크게 확장이 됐고, 거기서부터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고, 추첨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도 그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였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왕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권력이 넘어오고 귀족에서 다시 또 평범한 사람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들이 대표할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필요해진 거죠. 또 예, 그러면서 이 선거라는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또 정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작동했는데 과거와 지금과의 이제 명확한 차이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대표자를 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뽑으면 그냥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풀도 딱 정해져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근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선거 제도가 엘리트들을 뽑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엘리트들을 우리가 4년이면 4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민주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엘리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뽑힌 사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 뭐 이런 뜻이었다면서요 원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대표라는 개념도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뭐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영어로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해서 대표자 민주주의거든요. 대표자 민주주의. 예, 대표자 민주주의. 그러면 대의와 대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대의 같은 경우에는 뽑아준 유권자의 의견을 위반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선거인단 같은 거죠. 대통령 선거인단. 그렇지. 대의가 그런 뜻이다. 그렇죠. 예. 예. 대표는 근데 대표는 뭐냐라고 하면 원래 그 대표자 개념 자체가 원래는 공화주의에서부터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원래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공화주의 제도였어요. 로마의 대표자 제도들이. 그래서 이 대표자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로서 소위 말해 평범한 유권자들이 늘 현명하진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걸러줘야 된다라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걸러주는 사람들의 제도로서 이제 그런 대표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한번 거르는 기능을 하니까 필터링 기능이라는 게 자체가.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름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지역구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속박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 비스무리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그 비스무리하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뽑아준 사람은 우리는 왜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그 대표라는 개념 자체가 야,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이 거기 위해서 한번 필터링하는 기능을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양날의 칼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고스란히 대의하는 게 이상적인 거다라고 곧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정치의 발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형제 폐지라든지 다양한 인권, 뭐 소수자 인권 이런 조치들은 제가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게 여론의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경우는 서양에서도 거의 없었다. 이제 정치 안에서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어디까지 물론 그거 당연히 전제가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의식이 소수자 인권 의식이 이제 더불어 상승하고 이런 과정이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 생각엔 만약에 진짜 좁은 의미에서 대의제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오늘날 시대에 그다지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하면 되죠. 그냥 그때 여론조사로 바로바로 하면 그냥 정치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단일화 여론조사로 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결정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이미 좁은 의미에서의 대의가 아니고 대표들의 활동을. 근데 여기서 그럼 거다, 제가 하나 이 점을 들죠. 제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대표라고 하는 것을 엘리트로 한다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인 조류 가운데 하나가 반엘리트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엘리트주의가 넘쳐나죠. 서구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그냥 본질을 보면 결국은 반엘리트주의 아니냐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러면 국민들은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가 대의가 아니라 대표를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주권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낮잡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 또 아닌 게요. 또 대표자들이 또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들이 끌어내리죠. 이제 가장 큰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이제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또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저는 이게 선거가 조금 우리가 대통령제 5년, 뭐 국회의원 4년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간격이 안 맞아가지고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매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기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를 대의하지 않아? 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정치인들 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욕망이 재선의 욕망이거든요. 당선된 날 재선 걱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2년이 하원은 2년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2년이면 그냥 당선된 그 다음 날부터 선거 캠페인을 또 해야 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제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어서
이제 초선 비례하고 열심히 이제 지역구 출마 재선 준비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국회의원 더 하려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던데요. 해봐. 좋아. 그게 그 이제 그 국회의원이 저는 되게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결정 기능이 너무 좋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VIP 대접받고 이제 아니 그건 너무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까 대놓고 까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너무 아쉬운데. 근데 제가 이제 또 우리 김만권 박사님 조금 약간 태클을 거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4년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이게 임기가 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안 맞는 게 좀 이제 문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년마다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네, 이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다른 것 때문에 통계 찾아봤었는데 이번 국회에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 국회의원 비율이 맞습니다. 37.3%로 이번 21대. 많이 줄었대요 지난번보다. 오,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적은 근데 지난번은 47.3% 그러니까 10% 줄었대는데 사실은 37.3%만 해도 많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몇 프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과잉대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뭐 소위 엘리트주의대로 보면 정말 엘리트주의라면 야 그 선거를 왜 하냐 시험 쳐서 뽑아야지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험 안 치고 투표로 하지만 거의 시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뽑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을 바꿔도 사실 금연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야 그 큰 정당 두 정당 말고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당 말고 우리 좀 더 진보적인 정당들 쪽에 가더라도 이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엘리트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소위 학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바꿔봐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김만권 박사 이제 대의와 대표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엄밀하게 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표자 민주주의다. 예,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의가 아니라 대표라고 하는 데에는 이른바 엘리트의 어떤 자율의 영역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재선만 아니면 무한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것이 그냥 주관적이고 자기 임의냐? 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명백하게 법과 제도가 이제 제한하는 그 안에서만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의하고 어떤 것을 대의하지 않을까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자가. 그렇지. 예, 모든 것을 다 대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가지는 엄청난 그 힘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대의할 것인가.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하고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과도 연관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선거 같은 경우에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을 실현시켜줄 대표자지 아니냐. 예, 그 시대 정신을 외면할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선거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아주 심각한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점에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2016년 이후에 촛불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촛불 정신을 실현할 대리자다, 진정한 대리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2016년 이 촛불, 2017년 촛불 이후에 우리가 정말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지를 수행할 대리자를 누군가로 설정할 것인가는 늘 중요했던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던 쪽이 이제 민주당이었는데, 저는 이번 보궐선거가 촛불 정신을 실행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실행하고 싶어 한다면 그 누구를 대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의 대리자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리자인가. 쉽게 하면 이제 지금 나온 후보들을 대리자로 놓는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준점은 판단의 기준점은 촛불의 어떤 대리자이냐 아니냐. 예, 촛불의 정신의 대리자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저는 일종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떤 것까지 가냐면 우리가 정말 기존의 대리자가 아니라 새로운 대리자를 선택한다면 저는 2016년 촛불 정신 자체가 이제 유효한 시대 정신인가 아닌가.
또 생각해 볼 바로 필요가 그렇게 있는 것 말을 같아요. 하겠죠. 바로 그러면 여기서 예. 이제 짚어준 건 그럼 촛불 정신이 뭔데? 예. 이 얘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일단 그쵸. 이걸 먼저 예. 풀어야 지금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저 조영근 선생님께 박 그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주제가 뭐 공정성 뭐 이런 예, 예. 측면을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좀 더 우리가 공정한 사회, 좀 더 예. 부패 없는 사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사회, 좀 더 평등한 사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세계가 올 수 있을 거라고 2016년에 우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세계를 좀 바꾸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대리자가 어떤 좀 한쪽 측면에서 명백하게 무능과 부패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 무능과 부패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기존의 대리자를 한 번 더 묵인할 것인가, 묵인하고 이번에 뭐 어떻게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리자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새로운 촛불 정신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대리자, 기존의 대리자 말고 새로운 대리자가 촛불 정신에 이제 1도라도 지지하는 세력인가? 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촛불 정신과 같이 그걸 이행시켜 줄 수 있는 세력인가?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새롭게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쪽에서는 촛불 정신에 좀 방해하는 쪽이었고 아니면은 촛불 정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대리자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이제 우리가 촛불 정신에서 다른 무언가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 정신이 예. 이제 바뀌는 예. 지금 예. 그 터닝 포인트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고 했을 때 그런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새로운 대리자에게 맡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새로운 기존의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맡기고 싶은 세상의 모습은 뭐지? 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가? 단지 지금이 싫어서 그냥 다음한테 넘기는 건가? 예.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리자라고 이제 만약에 들어섰을 때 이제 그럼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촛불이라고 하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촛불의 지지자였고 예. 예, 그리고 촛불 정신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촛불 정신이 저는 이제 우리가 한때 그걸 촛불 혁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저는 혁명이 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것에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게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든 혁명이 프랑스 혁명도 그랬고 모든 혁명이 그랬고 다 그런 혁명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뭐 10년씩, 20년씩 미국 혁명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그 촛불 정신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 새로운 대리자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리자인가 아닌가.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새로운 대리자가 나타난다면 촛불 정신 자체는 그냥 하나의 정신으로만 남지 새로운 시작이 같은 혁명의 의미는 가질 수 없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고 경우 때는 반혁명도 나타나고 그럼요. 예. 그랬다가 또 다시 이제 되짚기도 나타나고 뭐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점을 지금 김만곤 박사가 제기해 준 것 같은데. 이 뭐 제가 중요한 지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이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새롭게 설정할 모먼트들이 항상 있는데 저는 그걸 우리 국민들이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제도권 정치인들보다는 4.19가 그랬고 87년이 그랬고 그리고 저는 2010년 촛불이 그랬다 그러고 생각을 들거든요. 저는 하나의 국가가 서면 그 국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부패 당연히 모든 뭐 국가를 건축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지어놓으면 낡아가잖아요. 그럼 낡아가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다시 재설계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그 모먼트들이 있는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다시 이번에 새로 시작할 때야. 우리 새롭게 정초를 해보자. 이게 뭐 저희 정치학 쪽 영어로는 정초라고 부르는데요. 파운데이션이라고 정초라고 부르는데 이게 국민들이 재정초 활동을 하러 나오는 거죠. 이제 재정초를 하러 나와서 그 기반을 딱 닦아줬는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건물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이제 대리자들의 역할인데 지금 명백하게 2016년 이후에 대리자를 자처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를 또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 뭐 완전 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의 대리자들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국민들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길거리에서 원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여전히 원하고 있는가? 여전히 지속시키고 싶어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할 대리자를 누구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이제 문득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들기엔 적절하지 않은 사례긴 하지만 조선시대 사극 같은 게 막 떠오르거든요. 이제 혁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조선을 건국한 개혁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쯤에서는 개혁 세력이잖아요. 이제 저기 고려시대 말에 그렇죠. 권문세족 귀족들을 타도하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쫙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국사 배워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중에 일부는 급속히 기득권 세력화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 왕조를 바꾸면서까지 그렇죠. 신진사대부가 풍국파가 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만권 박사께서 말씀하시면서는 이제 기존의 대리자냐 아니면 새로운 대리자냐 이렇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분법적으로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아마 그랬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람들의 선택이 좀 곤혹스러운 것은 그 딜레마 상황이라는 건 저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대리자는 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알고 보면 낡고 낡은 사람이다. 근데 기존의 대리자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새로운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 과연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건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사극을 떠올리게 되면 이럴 때 과감하게 군주가 보면 숙청을 하는 거죠. 내 손발 같았던 혁명 동지들 아닙니까? 개국 공신. 그렇지만 지금 너네들을 그대로 놔두면 너네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다. 우리 이 왕조를 새롭게 만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눈물을 머금으면서 혹은 잔인한 권력의 논리로 자기 손발 같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왕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하는 건 결국 국민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하든 아니면 기존 세력을 새로 선택을 하되 경고를 강력하게 하든 어떤 선택하든 결국 그게 국민의 선택이고 결국은 개인들이 선택한 게 집합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현재 국민들이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지만 촛불 정신을 이어가되 기존 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촛불을 대리한다고 했다가 큰 실망을 주는 세력들에게 강한 경고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뭔가 묘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촛불 정신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만권 박사가 이미 이제 그 천기를 누설을 하셨는데 조형근 박사가 지금 이제 준비해 오신 내용이 바로 이제 그거고 매치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좀 잠깐 발제를 해주신다면.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정성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가장 선거에 지금 영향도 미치고 있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이제 LAC 사태 같은 거잖아요. LAC 직원들이 사실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공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공기업에서 바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크게 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지금 이번에만 있었던 일일 거라고 사람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만 있었던 일이 아닐 거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LH만 그런 게 아닐 거다. 곳곳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은 뭐냐? 열심히 일한 사람들, 우리 같이 그러면서 소득 좀 얻은 거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 가정 꾸리고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저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이 허탈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건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 직전 일이고 사실은 좀 더 길게 보면 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88만 원 뭐 세대론 이야기 나온 게 벌써 2007년인가 그럴 겁니다. 네, 중간에 사실은 77만 원 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런가? 또 그런 것도 있었나요? 기사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아이고야, 이게 77만 원 세대 막 이런 기사. 뭐 N4 세대, 헬조선, 수저 계급론
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층 이야기지만 청년층, 노년층, 중년층 할 거 없이 각각의 세대들마다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불안, 위기의식 이런 게 심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촛불로 돌아가 보면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는 표현을 좀 안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촛불 혁명을 이행하는 세력을 스스로 자임한 정부가 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정말 감동스러운 그 취임사를 남겼고 네. 사실은 그래서 그때 기대가 굉장히 컸죠. 네. 굉장히 컸는데 뭔가 지금 그랬던 기대에 비춰보면 낙차가 아주 크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저쪽은 훨씬 더 심하게 부패했고 불공정했던 건데 왜 여기만 까냐. 기대가 컸잖아요,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솔직히. 근데 여기는 그 기대가 커서 우리는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전 이것도 예. 참 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트럼프 현상 분석할 때 트럼프 현상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트럼프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기대치를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의 기대치가 달라지는 잣대가 그렇죠. 달라진다는 네네.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나쁜 쪽에는 자꾸 잣대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별 문제 아니라고. 그렇지 보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본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그러면서 이쪽은 무기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우리한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해? 억울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그게 이 세력의 존재 이유 아니냐. 똑같을 거라면 왜 이 세력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던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 제기는 진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임했거든요. 우리는 촛불 정부다. 그 정신을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세상, 그 소위 공정함이라는 것이죠. 그 공정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왜 이 정부가 정말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스스로는 분명히 그 중에 속마음으로 진짜 나는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금 현 정부에도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왜 이게 백성들 소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공정성에 대한 눈높이하고 자꾸 어긋나게 되는지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운이되고 있는 세상에서 운이되고 있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점은 뭐 사실은 김만권 박사님이 이쪽에 또 저보다도 더 전문가신데 제가 이쪽에 이야기를 갖고 왔으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주름을 잡아보면 네.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기회 같은 거 대표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기회 평등을 최대한 보장한 위에서 그 동등한 그런 기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서로 기울이고 한 결과로 나타난 상이한 성과에 대해서는 차등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이게 단적인 사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한 애들이 있다. 예, 얘들이 안정된 지위를 갖고 나중에 급여도 받다가 나중에 뭐 연금까지 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만한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사건이었죠. 인천국제공항 이 보안 업무 하는 담당자들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갑자기 정규직화하는 것,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한 거였습니다만은 정규직화하는 것은 이건 특혜다, 옳지 않다. 이런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죠. 뭐 예를 들면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든 거라든지 고시들 다 폐지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채용 방식을. 이런 거 결국은 알고 보면 특권의 대물림 만드는 것들이고 또 결국은 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우리 많은 분들 훨씬 고시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대입이죠. 대입 입시에서 수시 학종. 수능으로 해라. 수능만. 점수는 정직하다. 노력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알 수 없는 이상한 오만 가지 거를 참조한다는 이 학종, 수시 학종 이거 수시 비율 없애든지
대폭 줄이든지 하라. 실제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하도 비판하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마 이제 김만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 능력주의죠. 능력주의. 예,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다. 그 성과는 아마도 제일 우리 입시 같으면 점수고 달리 큰 틀에서 보면 시장에서 보여주는 가치죠. 얼마만큼 시장에서 높은 보상을 해주나. 예, 이게 결국은 공정성의 잣대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좀 더 폭넓게 공정성으로 여겨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를테면 LH 사태 같은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지대죠. 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얻은 부당한 정보로 어떤 특권적인 것을 이용해서 높은 이익을 얻는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이게 오늘날의 이 넓은 의미에서의 공정성으로 받아들이지고 그러면 있는 이렇게 아닌가. 통용되고 있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용되는 공정성에 분명히 저는 이제 그 정윤공 소장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인데. 예, 그렇죠. 예. 네네. 예. 이게 이제 예. 굉장히 들으면 사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쪽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의 능력주의적인 공정성 개념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좋은 역할,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죠. 예. 이를테면 우리 신분 사회를 막 뚫고 나왔을 때 음. 그런 시기는 다들 혈통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아니 혈통 보지 말자. 누구나 사람 자기 능력대로만 보자. 또 이를테면 남녀 차별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심한 사회에서 아니 왜 여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여자도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이게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기회 평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런 점에서 좋은 사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엄청나게 유명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예. 이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20세기 동안 내내 그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남성 단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오케스트라 단원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자리여서 한번 뽑히면은 평생 종신직이거든요. 대신 엄정한 오디션, 최고의 오케스트라여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 심사위원들이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보는데 그렇게 뽑아봤더니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성별에 대해서 무슨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뽑아보니 남자야.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역사 이래 1950년대 2명인가 3명인가 여성 단원이 있었대요. 한 번도 없었는데 70년대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면서 소송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입하게 된 일이 뭐 어떤 거냐면 블라인드 오디션이었거든요. 이거 앞에 가림막 친 거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여성이 절반이 뽑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결과적으로 이게 종신제라서 한꺼번에 여성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거의 절반이 됐다. 단원들 비율이. 예.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역시 진짜로 뭔가 이런 그 개인을 가로막는 어떤 이런 그 특권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에 이런 거 안 보고 기회 평등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거 제가 그래서 기회 평등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영어 실력이라는 건 한국 사회에서 특권 아닙니까? 정말 애들 학교 성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업에 그다음에 저도 참 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말이 안 돼서 늘 고생하고 그랬는데 영어 실력이라는 게 그 기회를 평등하게 줄게. 너네들 다 영어 교과서 학교에서 영어 수업하고 영어 너네 과외 받을 수 있어. 너네 다 기회는 너네한테 평등하게 줬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나를 미국에서 낳았어. 나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랐어. 아니면 우리 아빠 연구년으로 뭐로 그다음에 상사주재원으로 미국에 1년 2년 갔다 왔어.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어. 엄마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줘. 집에 가면 영어 책이 가득 있어. 지적 자극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영어 실력이 이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영어 실력은 심지어 과거 본고사 시절에서까지 계층별로 영어 실력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게다가 그게 이제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서 영어 실력이 되고 나니까
계층별 차이가 도저히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회평등이라는 말로는. 그렇죠. 이제 그 조영건 소장님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팀에 끼어들어야 될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사실 뭐 능력주의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능력주의가 지금 현재 불평등의 해결책처럼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능력주의가 불평등의 해결책일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 공정성 논의 이야기하셨으니까 공정성 논의 들여다보면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라고 하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정성의 내용이 각자 도생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연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끼리 공정성이라 하면 뭔가 우리가 같이 이 사회를 살고 있고 이 사회를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뭔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공정성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각자 도생의 기회를 보장하라. 네네. 내가 알아서 살아남겠다.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알아서 살아남도록 그거를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걸까? 네. 라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성 논의가 능력주의랑 결합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능력주의가 공정성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오면 결국 그 공정성은 뭐냐? 계단식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별식 공정성. 갑이 을을 거느리고 을은 병을 거느리고 병은 정을 거느리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을은 갑에게 불평하면서도 자기가 거느리는 병정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단식 공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능력주의 사회가 능력주의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많은 연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주의가 한때는 이게 소위 말해 신분 사회를 벗어나서 그렇죠. 신분 신분 사회를 해체하는 데는 역할을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과거에 기족적 신분 사회를 해체하는데 기여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능력주의가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재산만 물려주지 않는 거죠. 네. 과거에는 신분과 재산을 물려줬는데 네. 이제는 진짜 능력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예, 이제 영어 예.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약간 변주하는 건데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원래 귀족주의를 타도하려고 신분제, 세습제 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것 자체가 새로운 귀족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어 실력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뭔가 역사자처럼 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과거제 있었잖아요. 동아시아 이제 중국에서 비롯돼서 과거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그런 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유용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국은 귀족제로 퇴화되는가. 아니 그러니까 예. 간단히 이런 이제 과거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제가 얼핏 귀동량으로는 과거제 꼭 양반만 보게 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양민도 보게 했던 걸로 그렇습니다. 저는 네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원래 양인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양반 아니고는 과거에 응시도 못하고 응시해봤자 되는 사람도 없는 게 예. 양반은 노비를 부려서 자기는 농사 안 지으니까 책만 파면 되지만 그렇죠. 예. 일반 백성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주경야독을 한다 하더라도 게임이 안 돼 버리는. 지금 학교에 지금 실은 말씀하시는 경우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연구가 좀 있어서 보면은 조선 초기에는 그 이제 양천제여서 양인과 천민밖에 없고 그 양민들은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민이 이게 아무래도 경제력도 모자라고 좋은 선생님 아래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에는 꽤나 소위 말해서 지금 기준으로 평민 출신에서 양반 말고 평민 출신으로 다양한 그 과거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심지어 대과 최고 높은 대과 급제다들까지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은퇴하신 이 한국사학계 한영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40% 수준이 평민 수준에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분석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문제는 요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기 아시겠지만은 그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 계몽주의 시절에 많은 그 계몽 지식인들이 당시 이제 조선은 잘 몰라서 중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훌륭한 과거제도. 아니 국가를 지배하는 엘리트를 시험 쳐서 뽑는데 우리는 그냥 신분으로 다 결정하는데 엘리트도 노력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애들을 뽑는데 이렇게 막 찬미를 한 거 아닙니까? 볼테르니, 몽테스큐게니, 디드론이 막 이런 애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자꾸 흐르면서 능력이 세습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세습이다. 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평민들은 점점점 이 격차가 2대 3대 계속 내려가니까 좋은 선생님 아래 예? 전국적으로 훌륭한 이제 학파도 형성되고 거기 아래서 좋은 문벌 속에서 이런 애들이 점점점 애들이라고 할까 죄송하네 죄송님들한테 나중에 이제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좁게 보는 분들은 19세기 들어가면 대과 급제자가 전국에서 한 20개 가문으로 좁혀졌다. 양인은 아예 평민은 아예 안 된 지 한참 된 거고 심지어 양반 안에서조차도 극소수 가문들이 독점하는 제도로 퇴행해 버렸다. 결국은 능력주의라는 게 흘러 가다 보면 다시 귀족주의로 회귀한다. 어찌 본다면 귀족의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 동원된 게 능력주의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아이러니가 그 능력주의가 발흥하면 발흥할수록 결국은 다시 귀족주의로 가더라. 이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는 사실은 고대에도 있었고 어디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당대의 능력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라고 하면 고대나 이런 때는 그냥 아예 신분 사회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민주적 사회에서의 능력주의 역할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이념을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격차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격차를 내버려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것을 장당화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능력주의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클 영 같은 경우가 이 능력주의를 만들면서 이걸 찬양하는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비판하는 의미로 만들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뒤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거기서 그 마이클 영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주의 때문에 뒤로 처지면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그 현실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학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걸 심각한 문제로 다루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지금 공정성 담론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에 깔려 있는 본질은 능력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르게 표현되거나 공정성이라는 담론에 이제 그 붙들려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어찌 보면 탈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개념은 평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평등이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가 전면에 좀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단순한 평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분배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요. 다 따라와야 되는. 근데 단순히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좀 난감한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촛불을 이야기하면서 그 촛불 안에 공정성이라는 논의가 담겼는데 우리가 말했던 촛불 정신을 우리가 같이 연대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공정성 담론을 주도하는 논의는 각자 도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엄청난 개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늘어나는 자산 격차, 늘어나는 소득 격차, 양극화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양극화는 사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청년들이 취업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까지 이어져요. 어디로 내가 진입하느냐에 따라 어느 계층이 되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각자 도생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외친 쪽이 청년층이 되게 많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양극화 문제를 늘 눈으로 직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한번 어떻게 진입하게 되면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공정성 개념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공정성 개념 사이에 큰 차가 와버린 거죠. 그런데 전 이걸 메꾸려면 분배 제도와 노동 시장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교육 시장은 교육도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시장에 나갔을 때 서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노동시장이 지금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노동시장에 나가면 그 보상의 격차가 너무 커요. 이게 보상의 격차가 너무 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제가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이 통계적으로 10분위가 9천만 원대, 그러니까 상위 0% 10%가 9,500만 원 정도 때 이제 2018년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 4천만 원 이상이 떨어져요. 2분위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10% 20%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도 쭉 들여다보면 상위 15%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보상들이 나가고 있고 예. 그 이하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산 격차만 봐도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2013년 기준으로 1.7%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7%라면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상위 50%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격차 속에서 사실 이런 격차들을 우리가 줄이고 어떤 그걸 메꾸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걸 메워야지 지금처럼 맞아 각자 도생의 논리가 맞아라는 식으로 어떻게 여론이 몰려가거나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대항적인 논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대항적 논의 위에다 새로운 분배 제도를 짓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좀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시사의 영역에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어느 기점도 좀 대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을 참 애용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엄청 애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니네가 공정 얘기했지? 근데 니네 내로남불 아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피적인 분석도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두 분이 말씀 속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보수 세력에게 공정이라는 담론이 얼마나 친화적인가. 그렇죠. 보수 세력에게. 아무리 그러니까 그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별로 친화적이지 않으면 그 개념을 쓰지는 않죠. 예. 다른 개념을 동원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정이라는 담론을 그대로 받아와서 그걸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화적이다. 왜냐? 이런 거죠. 이미 이쪽은 한쪽은 오랫동안 그 여러 대를 걸쳐가지고 잘 먹고 튼튼하게 막 이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엄청 커요.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이쪽은 못 먹어서 비실비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출발선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100m 뛰라. 이 공정한 거다. 이런 게 형식적 공정성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공정성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옳은 공정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로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이제 21세기에 근년에 들어와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불평등 담론을 확산시킨 그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뭐 잘 아시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데서 소위 피케티 지수 베타 값이라고 하는 걸로 자산 양극화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제 소위 GDP 분의 자본 총액 한 사회의 GDP라고 하는 건 한 해 생산된 부가가치고 자본 총액이라는 건 누대로 쌓여온 소위 말해서 자산 총액이잖아요. 이게 그 분모가 크면 클수록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크면 클수록 쉽게 말해서 자산이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현재인 노동이 현재인 노동 활동이 힘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사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공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지금 선진국들이 이 20세기 초가 불평등이 제일 심했다가 20세기 중반에 불평등이 약화됐다가 지금 거의 20세기 초 수준으로까지 불평등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선진국들의 지금 불평등 수치가 6 내지 7이에요. 6 내지 7. 이 6배 내지 7배다. 자산 총액이 GDP의 6배 내지 7배다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이게 이제 그 추정한 경제학자께서 추정하신 걸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피케티 책이 2014년에 나왔거든요.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7.72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느 선진국보다 이게 더 심하게 자산 양극화가 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아는 채로 형식적으로 공정하게 하자. 그 학종 말고 수능으로 가면 훨씬 더 심해질 거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으로 가면. 그런 물론 지금 학종이 공정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개혁 담론이 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교육 시장도 교육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교육 시장을 어떻게 개혁하건 저는 교육은 왜곡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동 시장에서 독립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흔히 말을 쓰는 말로 그렇게 입직구가 한번 다르면 노동 시장에서 처음에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노동 경력이 달라지고 알겠습니다. 자산이 달라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김만권 박사가 이제 그 시대 정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촛불 정신 이야기고 공정성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촛불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촛불 정신이 뭐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공정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예. 그죠? 이 공정성이라고는 담론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 그게 결국은 능력주의 아니냐. 오히려 이게 기득권 구조를 더 강화시켜주는 담론이 될 수 있다는 결국 이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새로운 시대 정신의 어떤 발굴과 정립이라고 아까 정초라고 했나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일단 먼저 그 붙잡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평등 아니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하위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하위 범죄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걸 오늘 다 이야기하기 힘들고 앞으로도 이제 뭐 이야기할 기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뭐 제 정리가 잘못된 거 없죠? 예. 맞습니다. 뭐. 전 그냥 하나 언급해두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또 이게 결국은 언론 프로그램이니까 저는 여기 약간 언론 쪽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공정성 담론이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공정성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자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보수가 이용하고 있는 공정성 담론은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이의 갭이 그 대항 담론 그 소위 말해 우리가 거기 능력주의와 결합한 공정성 담론에 맞서는 그런 담론을 만드는데 지식인과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공정성과 능력 결합한 능력주의 대신 우리가 애초에 말했던 공정함이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저 이제 공정성은 과연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고 김만건 박사님 말씀하신 이것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유지상주의를 찬미하는 소유권 절대론, 건드리지 마, 국가에서 세금 매기는 거 나한테 강제 노동 시키는 거야, 나빠. 그 정도까지죠. 예, 그럼요. 노예제야, 노예제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의 재분배하고 이러는 거 말이죠. 엄청나게 비판적인.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미국의 그 참된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회를 보면 부라는 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보면은 취득할 때도 그렇지만 이전할 때도 그것이 불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탈이나 아니면 강탈해서 뺏은 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제 아래 그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를 실제를 보면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애초에 그 땅에 아메리카 원주민부터 시작해서 강탈이었죠. 거기다 부당한 그 얼마나 강요된 노동들 거기다가 뭐 정경유착 미국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미국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자기 인정한다. 한 번은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미국 사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엎어야 정말 된다. 자유지상주의 끝판왕이신데 그분도 이런 양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재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엎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말씀이 맞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오죽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그 면에서 나을까? 지금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두고두고 아마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시대 정신 얘기 아마 수없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때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은 좀 이렇게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시사사전 할 때보다는 좀 입이 좀 트이시죠? 예. 그때 너무 막 빨리 뭘 빨리 전달해야 된다. 그렇죠. 딱 정해진 시간 아래. 이게 이제 방송의 특성이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카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를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